여러분 안녕. 영화공장 배드 테이스트. 오늘 시간은 우리 또 스탠리 형이 옛날 영화 이야기 들려주시는 시네마 올드 앤 뉴입니다. 바꿔야겠어. 뉴가 없어 뉴가. 아, 뉴는 항상 걸쳐 있습니다. 예, 함께 해주신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스탠리 형, 안녕하세요, 스탠입니다. 크리스님. 예, 촬영 끝나고 가려는데 붙들려온 크리스입니다. 아, 우리 막내동이 크리스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 은근히 라이브 즐기잖아. 아니 오늘은 완전 백지 상태라. 예, 그리고 닥터님. 안녕하십니까. 예, 또 제가 화요일 날 녹화 참여를 못했더니 방송의 질이 확 올라가죠? 후기 보니까 네. 비주얼이 너무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못 보겠대. 비주얼도 좋아지고 방송의 질이 확 올라간다고 다들 좋아하시던데. 예, 역시 비주얼 담당 제가 있어요. 아이고 화면 화사한 거 봐라. 아, 그리고 그 방송 시작되기 전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슈베리 세븐님이 이런 글을 올려주셨네요. 영화 채널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좀비 영화 리뷰도 해두시나요? 옛날에 다 했습니다. 제가 링크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좀비 영화 리뷰도 하지요, 닥터님. 예. 네. 팟캐스트 한 3년 전에 우리가 좀비 특집한 거 들어보시면은 아주 귀가 녹아내리도록 한 3-4시간을 좀비가 귀를 뜯어먹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비에 대해서 온갖 정보가 다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 예, 오늘 저희가 지난주 예고해드렸죠. 예. 오늘의 주제는 무성 영화의 코미디 3대장. 그렇습니다. 그 원래는 저희가 무성 영화 3대장이라고 저희가 했다가 또 바로. 드림로드님이 무식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만 무식한 게 아니야. 우리가 왜 무성 영화 3대장이라고 했느냐? 웬만한 우리나라 매체가 다 그렇게 불렀어. 근데 진짜 무성 영화 시대 슈퍼스타들은 진짜 많죠. 예, 뭐 에롤 플린 같은 액션 스타도 있었고요. 더글라스 페어뱅크스라든가 예. 메리 픽포드라든가. 예, 근데 맞습니다. 무성 영화계의 코미디 3대장이 정확한 주제 맞습니다. 그나마 3대장이라서 다행이지. 제가 이번 주에 단편을 한 20편 그리고 장편을 한 23편 정도 봤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 이거 한다고 할 때부터 속으로 제가 따로 부탁을 안 해도 닥터 전양반은 그냥 다 훑어올 줄 알았기 때문에 짐작은 했지만 일주일 내내 봤다는 얘기 듣고 저도 참 놀랬습니다. 예. 예,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무성 영화 코미디 3대장. 일단 그 이름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또 무성 영화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어린이 크리니께서 3명의 어떤 기초적인 정보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일단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박원님? 쟤는 아마 무성 영화 코미디 3대장은 몰라도 무성 영화 시대 포르노 영화 잘 알 거야, 쟤는. 그런 건 다 조사를 이미 끝냈죠. 에디슨 시절부터 나온. 예. 어떻게 되죠, 3대장이? 예, 찰리 채플린, 버스터 키튼, 해럴드 로이드. 해럴드 로이드. 전 해럴드 로이드는 오늘 처음 들어봤네요. 예. 항상 헷갈리죠. 고스트버스터즈의 해롤드 레미스를. 예. 근데 아마 스틸 사진만 보셔도 다 아실 거예요. 예. 아마 국내에서 가장 익숙한 이름은 당연히 찰리 채플린이겠죠. 그렇습니다. 영화 역사에 있어서도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뭐 영화의 정치적인 맥락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또 영화 사에 있어서도 그렇고 영화 미학에 있어서도 그렇고 찰리 채플린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고요. 사실 90년대부터 한국에서는 좀 버스터 키튼 열풍이 불었어요. 그렇죠. 80년대까지만 해도 잘 알려지지 않다가 뭐 일부의 영화 광들이라든가 소수의 매니저 빼놓고는 모르다가 90년대부터 DVD도 나오고 그렇죠. 소스가 예. 다양해지면서 이제 알려진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확 커지게 된 계기는 한번 버스터 키튼 특별전을 했어요. 한국의 영화 평론가들이 버스터 키튼 이름만 알고 있다가 그때 영화 다 본 거야. 키튼 자체도 서구에서는 작가의 이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거의 언급이 안 됐었죠. 묻혀 있었죠. 예. 인물 자체가. 작가의 이론이 등장하면서 프랑스 비평가들이 이 감독 그리고 이 배우 정말 대단하다.
심지어 찰리 채플린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그렇습니다. 쉽게 세우면서 발굴이 됐죠. 그렇게 버스터 키튼이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시절에도 영상 자료를 보려면은 ALD 시절에는 미국을 제외하면 역시 일본에서 우리 꼼꼼한 일본 아저씨들이 또 키튼 작품을 몇 개 ALD로 낸 적이 있었죠. 예. 예, 그 버스트 키튼 열풍이 90년대부터 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왜 버스트 키튼이 대중화까지는 되지 않았느냐 그런 소문이 돌았죠. 그의 영화가 너무 매력 있어서 평론가들이 사람들이 다 알면 질투나서 나만 하려고 일부러 버스트 키튼은 소개를 안 했다라는 소문도 있어요. 누가 그런 말을 만들어냈을까? 아니 실제로 그런 말이 돌았어요. 예. 그런데 시네마테크에서 버스트 키튼 특별전을 하면서 네. 그 영화들을 쭉 보는데 와 이게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나만 간직하고 싶어. 사람들이 이 영화 몰랐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문제는 국내에서 가장 덜 알려진 게 바로 해롤드 로이드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롤드 로이드 주목하셔야 될 게요. 그의 영화적 업적이 있지만 그는 영화 산업에 있어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산업적으로 특히 그렇죠. 예. 그건 이제 해롤드 로이드 소개해드릴 때 본격적으로 나올 텐데 우리나라에서 버스트 키튼 잘 몰랐던 건 비유할 바도 아니에요. 해롤드 로이드야말로 그 사실은 해롤드 로이드는 영화 역사에 있어서 저작권을 그렇습니다. 그 개념을 만든 저작권 개념을 사람인데요. 만들었죠. 정작 그는 자신의 필름들을 자신이 다 소유하고 있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중에 그의 필름이 별로 없네. 그래서 DVD 출시가 늦게 됐어. 그래서 그 유명한 로저 에버트도 해롤드 로이드의 영화를 DVD 나오고 그때서야 보고 이 인간 대단한데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키튼이나 채플린은 이 프랑스의 시네마테크 같은 곳에서 그렇죠. 종종 상영을 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연구할 영화- 수가 있고 영화 강들이 음. 누가 더 끝내주냐 논쟁을 할 수 있었는데 해럴드 로이드는 필름을 다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도 해롤드 로이드는 일단 패션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 우리가 메꼬 모자라고 얘기하는 그 납작 모자와 그 크리스님은 모르시겠 수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나 저희 어머니 뻘 되면은 되시는 분들은 동그란 안경 쓰고 오면은 로이드 안경 썼구나 이런 말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해롤드 로이드의 이 동그란 안경테가 트레이드 마크처럼 유명했고 식민지 시절의 조선에도 알 정도로 요즘 그 동그란 안경이 해리포터 안경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해롤드 로이드가 낯설다고 하셔도 전혀 뭐 영화적 내공이 딸려서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그래, 원래. 그럼 일단 스탠리 형한테 좀 질문 드리겠어요. 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무성 영화 코미디 3대장으로 선정을 하신 거죠? 우리 영화 친구들한테 뭘 보여주고 싶으셔서? 우리가 이제 이런 뭐 듣기는 했어도 이렇게 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사실 맘먹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나마 이제 여기 계시는 우리 영화 친구 여러분들은 중장년 세대도 있어가지고 뭐 TV에서 방영한 적도 있고 아니면 파고님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비디오 초창기에는 말이죠. 80년대 말 90년대 초에는 이 채플린 영화는 비디오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요. 네. 예. 근데 극장 개봉도 하고. 예. 근데 지금 유튜브에 다 있다고 하지만 이때 한번 각 잡고 보지 않으면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올드 앤 뉴 이 방송을 청취하는 20대 시청자부터 50대잖아. 하여간 이 30년을 넘나드는 세대 간의 일치를 위기 위해서 제가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닥두님의 이 키튼 사랑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다 말려. 그래서 오늘 한번 깔아보자. 이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예. 나도 키튼 티셔츠를 입을 걸 그랬는데 한 번도 공개 안 한. 예, 그럼 본격적으로 세 명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크리스님이 충실하게 인터넷을 읽어주시는 걸로. 예. 찰리 채플린 몇 년도생이죠? 1889년 4월에 태어나셨네요. 1889년생. 89년. 19세기 사람이었네. 그러니까 야. 어떻게 유년 시절을 보냈죠? 그런 것도 얘기해야 되나요? 예. 사진도 있고 예. 엄마 아빠가 이제 저
유랑극단 배우였다 뭐 이런 예, 게 뭐 있죠. 호적 기록이 없대요. 그래서 불확실한데 이제 본인 자서전에 써 있기로는 런던의 빈민촌에서 이제 살았다고 그러고 예. 할머니가 집시셨대요. 집시. 예, 음. 그래서 채플린에게도 집시의 피가 흐르는데 채플린은 이거를 되게 자랑스러워했다.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도 음. 그런 예능계 종사를 하셨던 거죠? 네, 다 연예인이셨네요. 네. 연예인이셨고. 아버지는 가수셨고 음흠. 어머니는 또 뭐 연극에서 여러 가지 단역을 맡아 하셨던 좀 피가 어디 안 가지. 예, 배우셨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중독에 이제 빠지셔가지고 예. 어머니는 이제 남편이 미국에 순회 공연 간 사이 다른 배우와 불륜을 저지르는 바람에 결국 별거를 하게 됐다.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남편이 굉장히 그 가정 환경이 불우했던 걸로 유명하죠. 그렇죠. 뭐또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 있어가지고 뭐 제가 알기로는 뭐 폭력도 행사하고 그랬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 영화에 가끔 나오는 그 와이프 비터 입고 나는 그 마론 브란도가 그 저기 뭐야 뜨거운 양철 지붕의 고향이나 저 뭐지 뉴올리안즈 그건 뭐야 아니 거기 뭐 이렇게 난닝구 입고 나오잖아. 그걸 와이프 비터라고 부른지는 몇 년 전에 알았거든. 그거 입은 놈들이 하도 와이프 때린다고 해서 속어로 와이프 비터라고 드림로드님 확인해 주세요. 예. 예, 또 김남희님 슈퍼챗 써주셨고요. 예. 아이고 우디님 뭐니 돈 세탁해 주시고 여기서. 예. 뭐 이력은 그냥 인터넷 찾아보세요. 간단하게 길게 얘기할 건 없고요. 영화 이야기 좀 하자고. 영화 이야기. 다만 한 가지만 제가 보태드리자면 아까 외할머니가 집시라고 그랬는데 그냥 채플린 스스로가 나는 집시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화에 깔린 거의 대부분의 정서가 거기를 바탕 삼아서 나오는 그러니까. 정서들이죠. 아이크의 캐릭터가 방랑자니 방랑자. 그래서 대부분의 영화가 길에서 걸어오는 채플린으로 시작해서 그렇죠. 길로 떠나는 채플린을 보여주는. 길 위의 인생이라는 것도 또한 그 맞습니다. 집시라고 안 그러고 요즘 뭐 로마라고 그러던가 요즘에는 예. 어쨌든 그런 대표적인 인생이죠. 예, 슝하고 찾았다님이 오늘 슈퍼챗 대박이네요. 그걸로 저희가 만족할까요? 예. 아니 각자 찰리 채플린 영화 언제 처음 접하셨어요? 저는 어른들한테 얘기로만 듣다가 뭐 차플린 옛날 어른들은 채플린 안 그러시고 채플린이라고 안 그러시고 일본식 발음으로 차플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상영이 다 금지돼 있었잖아요. 채플린 그렇죠. 영화도. 왜냐하면 빨갱이 영화라고. 빨갱이 영화인이었었죠. 저는 이제 죄송하게도 이제 전공이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일본에서 가져오신 비디오 테이프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대표작들은 좀 미리 볼 수는 있었죠. 수업 시간에 틀어주셔가지고. 그러다 본격적으로 보게 된 건 역시 이제 저도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자료가 풀리면서 특히 LD 시절에 그 아주 굶주린 모가 뭘 찾듯이 싹 모아가지고 많이 봤었죠. 그러니까 그때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때인데 드디어 채플린 영화들이 공개가 되면서 그의 전설로만 들던 걸작들이 그때 와이드 릴리즈는 아니었고요. 몇몇 극장들에서 호아마토에서 주로 했어요. 호아마토에서 네. 제 기억은 제가 그때 사촌형 집에 마포에 놀러 왔었는데 그때 그 형이 그 영화를 보자는 거예요. 저는 성룡 영화 보자고 막 땡깡 부리고 막 때리고 막 있잖아 애들 자기 윗사람 때리고 그러는 거. 근데 안 된다고 이 영화 보자고 해서 봤던 게 그렇죠. 키즈였어요. 키즈. 조이엔님이 닥터님 팬이신가 보네. 자주 만나서 반갑다고 또 슈퍼챗을 또. 감사합니다. 예. 그거 제가 파고님보다 연식이 조금 오래됐다라는 거 말고는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뒷배경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88년도에 위대한 보통 사람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형식적으로나마 몇 가지 자율화 조치를 시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화법 개정하고 기존에 이제 또 그때 왜 그 소련하고 수교 그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수교 이래가지고 그 북방 외교 같은 걸 펼쳤잖아요. 그러면서 왜냐면 기념우표 찍으려고.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예. 수입이 금지돼 있던 이 러시아 영화하고 저기 채플린 영화가 수입됐는데 그걸 수입하신 분이 정진우 감독님 영화사입니다. 맞아요. 뻐꾸기도 밤에 울었다. 예. 앵무새 몸으로 뭐 울었나? 하여간 그 감독님 영화사에서 우진필름에서
수입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때 약간 이제 놀란 게 아니 저 감독님이 뻐꾸기나 앵무새 좋아하시는 분이 어떻게 또 이렇게 채플린하고 에이젠슈타인 영화를 수입하셨을까? 감독이라고 뻐꾸기만 날리는 줄 알았더니 영화적 조예가 깊었어. 네, 그래서 저도 스크린으로 이 영화를 볼 수가 있었죠. 그 당시에 TV에서 러시아에서 만들었던 전쟁과 평화를 틀어줬었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국도국장에서 음, 모던 타임즈를 개봉했었거든요. 그때 처음 찰리 그래요. 채플린의 대표작을 봤어요. 소위 이제 해금 모드 때문에 모스크바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 이런 영화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정식 개봉이긴 한데 이건 제가 뚜렷이 기억나요. 정말 유년 시절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토요일 날 밤에 KBS에서 장편들은 아니었고요. 단편들 묶어서 혹은 단편 클립들을 그 주말의 명화 KBS면 뭐죠? 토요명화인가요? 토요명화. 토요명화. 시간에 해줬어요. 그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바로 여기 계신 이제 드림로드님 댁에 가서 그 영화들 한번 다 봤거든요. LD로 보여주셔서 세븐 찬스 7번의 기회 보는데 내가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나요. 아마 정치색이 많지 않은 단편들은 틀어줬을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채플린 영화도 워낙 짧은 단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게 캅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네. 캅은 키튼 영화. 아까 저 뭐죠? 비슷한 피드? 거. 뭐였죠? 짧은 단편인데 캅 말고 그 워낙 뭐 경찰 5분 나오는 거 그것도. 하여튼 예. 맥세네트 시절에는 워낙 뭐 5분 10분짜리가 많았으니까. 예.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채플린 영화 보급이 되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이후에는 아마 그 판권을 가지고 또 비디오를 출시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비디오도 나오고 DVD도 나오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우진 필름에서는 제대로 이제 수입을 하셔가지고 필름으로 틀었는데 비디오 DVD 시절에는 필름을 수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이게 퍼블릭 도메인이다 보니까 좀 얄궂은 경로로 나오는 경우도 많았고 화질도 좀 천차만별이었죠. 예. 예,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놀라실지 모르겠는데 채플린도 한국에서는 그 시절까지는 그의 영화보다는 그의 독특한 그 비주얼 때문에 이미지가 더 유명한 영화인이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일반인들한테는. 보통 카페 이미지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채플린 카페 많이 있었지 진짜.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의 뭐 최고의 걸작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영화 역사상 뭐 가장 뛰어난 10편의 작품에 항상 들어가기도 했던 모던 타임즈 같은 모던 작품도 타임스. 공개가 되기도 했고. 스탠리 형은 지금 채플린 영화 중에 어떤 영화 가장 좋아하세요? 진도가 좀 빨리 뛰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할 영화가 시티라이트입니다. 시티라이트. 예, 각자 한 편씩 이렇게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표작을. 시티라이트는 찰리 채플린 영화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화라고 그렇습니다. 할 수 있죠. 저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멜로 영화를 좋아합니다. 예. 시티라이트도 그렇고 채플린 영화는 기본적으로 너무 슬픕니다. 슬프죠. 예. 그리고 찰리 채플린 같은 경우는 그 무성 영화하고 항상 결부시켜서 이야기해야 될 때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무성 영화 3대장은 맞는데요. 채플린은 유성 영화 시대에도 활동을 했었죠. 무성 영화 스타일의 유성 영화를 만들었죠, 사실. 발성이 정말 좋고 거의 연극 무대를 보는 듯한 그런 발성을 보여주거든요. 보고 있으면 우리가 무성 영화에서 알던 채플린의 이미지와 목소리가 조금 어긋나는데 그게 또 묘한 감흥을 줍니다. 지금 바바야가님이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요. AFKN에서 3대장 영화 많이 틀어줬는데 다들 안 보셨군요. 카카.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우리나라 방송에서 많이 안 했으면 AFKN을 통해서 보셨던 분이 많고 저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 예. 저는 그 AFKN 어렸을 때 꼭 챙겨보던 건요. 토요일 한 12시쯤 되면 베니 힐 쇼라고. 베니 힐 쇼. 네. 크리스도 모르는구나. 예, 굉장히 유명한 쇼 있습니다. 예. 저는 금요일 날 밤에 보통 공포 영화나 액션 영화 이런 거 틀어주거든요. 그거 뭔 소린지도 모르면서 아니 스탠리 형. 예. 일단은 그 3대장마다 각자 특징이 다르잖아요. 예. 찰리 채플린 하면 그만의 특징 뭘 손꼽을 수 있을까요? 좀 그래도 좀 다른
우리 아니 일단 한 명씩 좀 훑어보면서 예. 그러면서 나중에 종합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발언 기회를 주려고 그러는데 크리스한테 왜 이렇게 예. 발언 기회를 안 주는 거야? 어차피 보고 읽으니까. 세 명 중 각각의 특징이요. 일단 찰리 채플린의 특징. 공통점과 특징을 동시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코미디언이라는 거 못지않게 세 분 다 사실 멜로 추구자예요. 멜로.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채플린이 뭐랄까 드라마적인 정서가 가장 그렇죠. 강하죠. 예. 예.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연히 뭐 선전 영화, 프로파간다 영화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만 가장 프로파간다적인 특징이 강한 영화도 채플린의 영화이고 거기에 비하면 키트는 좀 더 영화적인 즐거움, 아크로바틱한 즐거움 뭐 이런 쪽이 강하고 로이드도 물론 이제 훌륭한 영화들이 많이 나왔지만 로이드는 영화 플러스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캐릭터가 어떤 패션 아이콘이라 그럴까? 문화적 트렌드 아이콘으로 상징됐고 지금도 자리 잡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거는 채플린이 뭐 코스염 붙이고 무슨 헐렁한 바지 입는 그런 어떤 하고 다른 의미입니다. 뭔가 좀 이렇게 트렌디한 아이콘으로 떠올랐던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헬로이드는. 예. 뭐 일단 그렇게 비교를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일단 한 번씩 훑어보자 뭐. 그럼 버스터 키튼. 버스터 키튼 뭐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어마어마합니다 인기가. 그리고 좀 영화 좀 본다는 사람들 치면 좀 겉멋 있죠 겉멋. 버스터 키튼이 짱이지 채플린보다는. 겉멋이라기보다 제가 이번에 감독 작품은 다시 처음부터 다 보면서 사실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에이 겉멋 들은 자 같으니라고. 겉멋 떴어. 일단 영화의 정서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맞습니다. 예. 채플린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채플린은 영화로 담아내는 세계가 기본적으로 비극이거든요. 그 비극을 채플린의 낙천적 태도로 밀고 가려고 하는데 비극이라는 구조를 깰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 정서들이 굉장히 슬프고 이번에 시티라이트건 모던 타임즈건 이런 걸 다 보면서도 끝에는 결국 눈물이 나거든요. 그런데 키트는 채플린과 달리 광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키트는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키튼의 영화에서는 어떤 가젯이라든지 기믹 같은 걸 사용해서 관객들이 환호하고 즐거워할 만한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 정서는 키튼이 만든 세계가 기본적으로 낙관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키튼이 아무리 힘든 일을 겪더라도 키튼은 행복한 결말을 맞을 거라는 그런 결말들이 담보가 돼 있기 때문에 별다른 감정의 고통 없이 영화에 쭉 빠져들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채팅창에 또 우리 영화 친구분들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바바야가님은 영화 끝나고 짠한 마음 드는 건 채플린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고 쇼메이님은 확실히 헤럴드로이드는 패션이 지금 봐도 고급진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드림로드님 또 귀한 정보 20년대 로아링 20s 그러니까 20년대는 공황이 오기 전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출세 성공을 추구하는 캐릭터고 깔끔 도시남 이랬는데 헤럴드로이드는 공황이 오니까 인기가 떨어졌다. 저거 뭐 정신 못 차린 놈이야. 이런 해설해 주셨어요. 예. 그러면 크리스님 우리 또 버스터 키튼 한번 이력 소개해 주시죠. 버스터 키튼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 어린 시절이. 나이가 채플린보다 일단 젊어요? 아니면 조금 동생이에요? 동생이네요. 좀 1895년에 태어나셨네요. 그 양반은 19세기 아까 채플린도 95년 아니었나? 89였잖아요. 아 89년에 95년 10살 차이네. 그래서 조셉 프랭크 키튼이라는 이름으로 보드빌을 하는 가족에게서 태어났다고. 유명하죠.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무대에 올랐던 걸로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채플린과 공통점이죠. 채플린은 이제 좀 이따 닥터님 설명해 주시겠지만 여기서 보드빌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미국에서는 보드빌이라고 주로 불렀고 비슷한 내용의 공연을 영국에서는 뮤지컬 쇼라고 뮤직홀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마술도 하고 뭐 이 어떤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닥터님 보드빌이나 뮤지컬이. 예, 메이님 또 슈퍼챗 써주셨고요. 아이고 메이님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메이하고 상관없죠? 테리사 메이하고 상관 있으신가? 민메이. 보통 이런 보드빌의 전통은 그 코미디 델 발음이 안 되네요. 원래 안 코미디 되잖아. 델 아르테 코미디 데아르테 프랑스 네. 파리에서 나왔던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고 그게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이제 보드빌이라는 전통과 그다음에 무대극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로 분리가 되거든요. 연극과 뮤지컬과 쇼가 결합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보드빌은 정말 저소득층 우리 같은 아니 저 같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 푼돈 내고 보는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 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국인들 막 아크로바틱하는 그렇지. 그런 이렇게 공연들을 접시 돌리기 보여주는 팀도 있고 특히 키튼 같은 경우는 거기서 무대 액션을 주로 보여주면서 어릴 때부터 했었죠. 아버지가 막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거의 학대에 가까운 그런 공연들을 보여주면서 자리를 잡았죠. 뭐 그래서 그렇게 아주 어린 시절에 뭐 부상을 당했는데도 다치지 않아서 이름을 뭐 버스터 키튼으로 바꿨다라는 예. 그런 뭐 소문도 있더라고요. 예. 본명이 뭐였다고요? 버스터 키튼의 본명이? 조셉 프랭크 키튼. 하도 근데 집어던져도 멀쩡하다 해서 버스터 키튼이 된 거구나. 그거를 붙여준 게 마술사 해리 후디니네요. 맞습니다. 예. 우댕 형님이 또 해주셨구나. 예. 어떻게 보면 찰리 채플린하고 조금 유사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무대를 경험했고 또 그들의 부모들도 그 무대에 섰던 경험이 있고. 요즘 같으면 뭐 연예인 2세다, 뭐 엄마 아빠 연예인이니까는 금수저냐 이렇게 논란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키튼이나 채플린 어린 시절을 우리가 직접 목격했다면은 아동 학대, 예, 아동 학대죠. 로 아마 고발당했을 겁니다. 그만큼 가혹했다라는 거죠. 공통점이 또 있는데요. 아버지가 또 알코올 중독이. 알코올 중독에다가 학대를 실제로 많이 했고 채플린이 철이 들면서 결국 어머니와 이혼을 하게 되죠. 채플린이 어머니랑 이혼했다고요? 아니 키튼의 아버지가 이혼을 하게 되는데 키튼 아버지가. 키튼 영화를 보시면 가끔가다 한 번씩 조 키튼이라는 이름으로 크레딧이 올라오거든요. 그분이 바로 키튼의 아버지입니다. 그래도 크고 나서는 아버지하고 조금 화해를 했나 보네. 키튼이 아버지를 챙겨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알코올 중독이다 보니까 결국 길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거 보면 술 좀만 마셔요. 의도하지 않았던 키튼 영화에도 그렇고 채플린 영화에도 그렇고 조연으로 꼭 주정뱅이가 하나씩 나와요. 물론 당시에는 뭐 술 먹는 사람이 그만큼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드림로드님이 또 이렇게 키튼과 관련된 본인의 말도 보드빌 시대에 무대에 온갖 일을 겪어도 무표정하게 있으면 더 크게 웃는 거 보고 자기의 캐릭터를 개발했다. 야. 그러니까 원래는 막 아프면 막 이런 거 있잖아. 아이고 막 이러고 그래 사람들이 웃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닥터니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웃긴 거지. 닥터님은 그레이트 스톤 페이스, 예. 한국의 키튼 페이스. 예. 이게 그런 식의 액션들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패티 아버클이 키튼을 불러다가 같이 영화를 만들면서 패티 아버클 시대 영화를 보면 항상 키튼이 연기하는 게 공중에서 회전하면서 엉덩방아 찍기. 그러고 나서 멍한 표정으로 앉아있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또 일을 하고. 여기서 아까 패티 아버클이라는 이름이 갑툭튀했는데요. 저희가 오늘 무성영화 코미디 3대장을 하지만 뭐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이유로 미처 다루지 못하는 막스 브라더스라든가 패티 아버클이라든가 어쨌든 한국에서 홀쭉이와 뚱뚱이 시리즈로 이제 텔레비전 방송했는데 홀쭉이와 뚱뚱이도 여러 명 있었어요. 맞아요. 예.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버클이 홀쭉이요 뚱뚱이요 근데 뚱뚱이. 뚱뚱이. 예. 하도 뚱뚱해서 패티 아버클. 그렇죠. 패티 아버클 살짝 이름이 나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버스트 키튼에 와서는 진짜 찰리 채플린과는 또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짜 영화적이다, 대단하다. 지금의 뭐라 그럴까 블록버스터 상업 오락 영화의 시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전작을 다시 다 보면서 느낀 건데 다 봤대 다. 예전에 한 10몇 년 전이죠. 16년, 17년 전에 키튼의 영화를 보면 주성치가 떠오른다고 파고님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파고님이 딱 그렇게 얘기했죠. 미쳤구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라고 앉았어. 그런데 내가. 이번에 보니까 키튼의 영화가 담고 있는 정서가 그 낙관적인 정서가 주성치가 담고 있는
소림 축구 이전의 영화들의 정서와 굉장히 유사하다. 그러니까 캐릭터가 약간 루저 이미지인데 그렇다고 암울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닮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어떤 짓을 하건 어떤 바보 짓을 하고 어떤 비극적 상황에 처하더라도 아니야, 이 캐릭터는 어쨌건 잘 될 거야라는 그런 믿음. 낙관성. 예, 그래서 버스트 키튼 작품은 요즘 워낙 퍼블릭 도메인으로 많이 풀려 있어서 손쉽게 접하실 수 있죠, 유튜브에서. 거의 모든 작품 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숙제로 지난주에 내주신 게 일단 세 작품인데요. 예. 단편으로 하면 너무 많으니까는 장편으로 해가지고 닥터님의 추천을 받아서 버스터 키튼은 카메라맨, 나는 제너럴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카메라맨, 그다음에 헤럴드 로이드는 누구나 다 여기 알만한 것 같은 세이프티 라스트인데 내가 습관적으로 세이프티 라스트라고 했잖아요. 그 네이버에 들어가면은 잘못 번역돼 있어요. 마침내 안전이라고. 그 기억 때문에 국내에서는 마침내 안전이라고. 얘기를 근데 다 해요. 아니거든. 그냥 드린 로드니 말이 맞거든. 세이프티 퍼스트를 비틀어 가지고 세이프티 라스트라고 한 거거든. 그거하고 이제 채플린은 뭐 저야말로 채플린 작품을 거의 다 봤습니다만 역시 시트라이트가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세 편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찰리 채플린의 제일 좋은 작품은 조금 달라요. 남들이 많이 안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저는. 예. 단편으로? 아닙니다. 장편입니다. 장편으로. 예. 그래서 버스트 키튼의 영화적 특징이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아크로바틱 액션이죠. 액션 혹은 스턴트. 그게 이제 아까 보드빌 말씀하셨는데 무대극의 전통이 있어서 그래요. 세 사람 다 몸을 잘 쓰는 배우들이고 다 무대극에서 몸을 단련시킨 그 훈련이 있기 때문에 일단 몸을 잘 쓰는 게 기본적으로 돼 있다. 두 번째는 이때 1910년대 20년대에 주로 뜬 배우들 아닙니까? 30년대는 이미 전성기가 지났다고 볼 정도로 이때마다 영화 문법이 물론 이제 그 그리피스의 국가의 탄생이 나왔습니다마는 영화문법이 정착되던 초창기라서 클로즈업도 있긴 있었지만 되게 풀샷으로 그리고 또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무성 영화다 보니까는 몸짓으로 하는 연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보드빌이라든가 공연에서의 그 몸 연기가 영화로 올라오면서도 그걸 기록하는 매체가 달라졌다 뿐이지 보드빌식 연기가 아직 통하던 시절이라서 이제 더욱더 이 사람들이 떴던 그런 이유가 있죠. 예. 그리고 마지막 3대장 중에 마지막 한 명 헤롤드 로이드. 몇 년생이죠? 1893년생이네요. 딱 중간이네. 그러니까 예. 둘째네 나이로 보면. 예. 다 19세기. 다 19세기 분이었구나.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실 영화 경력으로 봤을 때는 헤롤드 로이드가 진퉁인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 영화 제작진 입선 제일 먼저 시작을 했다고 예. 봐야죠. 헤롤드 로이드가 언제부터 영화 일을 했냐면 에디슨 영화사에서부터 경력을 시작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분의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딱 하나가 떠오르거든요. 어떤? 서커스단. 맞습니다. 찰리 채플린은 이 서커스단에서 분위기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는 광대. 그 다음에 찰리 채플린은 여기서 수많은 묘기들을 보여주는. 방금 채플린 얘기하지 않았나? 버스터 키튼은 두 번째 버스터 키튼이요. 여기서 수많은 묘기들을 보여주는 기술자. 묘기 담당. 그 다음에 이 전체를 프로듀싱하는 프로듀서로서의 헤롤드 로이드. 왠지 세련된. 그러니까 헤롤드 로이드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영화사 경력을 좀 쌓은 다음에 자신의 영화사를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영화들을 제작하면서 사실은 다른 둘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산업적인 측면의 영화를 접근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제에 밝았다라는 거지. 예. 헤럴드 로이드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음. 버스트 키튼과 찰리 채플린은 자신의 영화들을 자신이 연출했죠. 예. 근데 헤롤드 로이드는 대부분 감독을 감독이 따라 고용해서 있어요. 스태프들을 다 고용해서 자신은 거의 출연만 하고 영화 연출은 남들에게 맡기는. 여기서 이제 우디님이 들으면 격분할 소식을 하나 정하자면 오늘날 헐리우드에서 자기는 출연만 하고 잘 찍는 감독을 고용해서 제작비하고 수입을 짭짤하게 챙기는
해럴드 로이드의 계승자로는 탐 크루즈. 탐 크루즈도 보면은 거의 자기가 출연한 영화를 제작을 하는데 감독은 또 안 해요. 아주 영리합니다. 예,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드림로님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작품 편수를 보면 해럴드 로이드가 제일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바로 그 시스템화된 그의 영화사의 성격 때문이다. 맞습니다. 예. 어떤 예술가로서 혹은 테크니션으로서 자신의 작품을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손대지 않고 기획하고 내가 출연할게, 감독 연출하고 카메라 잡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화가 되니까 많은 영화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또 3인의 영화인 중에는 돈을 가장 억수로 끌어모은 게 바로 해럴드 로이드라고 하죠. 오늘 저 드림로드님이요, 저희가 얘기하면서 중간중간에 빠뜨리거나 미처 짚고 넘어가지 못하는 걸 정보로 팍팍 올려주셔가지고 그러게요. 덕분에 채팅이 딴 데로 안 빠지고 있어요. 계속 부탁합니다, 드림로드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 세 사람 중에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채플린하고 키튼밖에 없죠. 그리고 키튼을 언급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키튼의 아크로바틱 스턴트들, 저희도 방금 그걸 언급했지만 예. 그 부분만 언급하는데, 키튼에 있어서 이 아크로바틱 액션만큼 중요한 게 바로 기믹이거든요. 기믹. 이 단편 가운데 아마 이웃일 건데, 거기 보면 그 클라인이라는 같이 공동 감독을 하던 단편 시절에는 이 사람하고 거의 대부분의 작품을 같이 했거든요. 지금 키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 보면 집에서 모든 도구들의 끈을 달아가지고 끈으로 이것들을 다 이용하는. 그래서 키튼은 자기 영화에 기계 장치를 활용한 것들이 엄청 많이 들어갈 뿐더러 초기작 가운데 하나인 극장을 보면 오프닝에서 키튼 혼자서 모든 공연을 다 하거든요. 혼자서 1인 거의 한 22역을 하고 있는데, 연주자도 키튼이고 악단도 키튼이고 관객도 키튼이고, 키튼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이러한 기믹이나 가젯을 사용하는데 엄청나게 능한 감독이죠. 근데 닥터님 기믹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같이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기믹은 어떤 사건을 이어가는데 사용되는 뭐 특별한 도구가 있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장치를 이용하거나 화면을 특별하게 만들어낸다거나, 그럼 우리가 자기가 쓰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냥 대충 있어 보이니까 용어만 쓰고 설명은 잘 못하는데. 이걸 하도 많이 쓰니까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거죠. 뜻도 모르면서 막 용어를 쓰는 게. 예. 근데 오늘 댓글 제가 이제 오늘 저기 다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댓글도 보면서 이제 방송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까 누가 올리셨는지 제가 이제 이름은 잊어먹었지만은 지금 닥터님도 설명을 하시는 걸 듣다 보면은 왠지 채플린은 정서, 키트는 기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도식화할 우려가 있는데 닥터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의 인식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얘기를 하셔야죠. 키튼에도 정서가 흘러 넘친다. 아까 전에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 다 키튼이나 채플린이나 정서가 엄청나게 넘쳐 흐르죠. 그런데 그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죠. 정서가 완전 다릅니다. 키튼의 정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낙관의 정서고, 채플린의 정서는 비극의 정서. 이 비극을 낙천적으로 뚫고 나가려고 하지만 구조를 깨부수지 못하니까 거기서 필연적으로 비극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또 이제 캐릭터로는 어떻게 구현되냐면은 채플린이나 키튼이나 기본적으로는 약자, 뭐 언더독이라는 건 같은데, 채플린은 약간 그 상대방을 골탕을 먹여요. 예, 악동. 예전은 사실 하는 짓은 되게 못된 짓도 많아. 물론 이제 채플린이 그렇게 좀 골탕 먹이고 연 먹이는 대상 자체도 나쁜 놈들이긴 하지만 강하고, 근데 키튼은 상대방을 그렇게 골탕을 먹이는 것보다는 그냥 안 되는데도 계속 분투하는, 굉장히 넘어서기 힘든 허들을 넘어서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 과정이 묘사돼 가지고 끝에 가서는 끝내 넘어서는구나, 이런 식으로 감동을 준다면은 채플린 뒤에서 예라이 뭐 예라이 이런 식으로 이제 웃음을 주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깨트리지 못한 벽 때문에 그 이탈되는 캐릭터를 통해서 좀 씁쓸한 그런 걸 주는 게 채플린하고 키튼의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키튼이 골탕 먹이는 장면들이 몇 개 있는데 대체로 꿈입니다.
현실에서는 맞아요. 그럼 로이드는요? 로이드는 네. 둘하고 또 다른 게 좀 다르죠. 네. 이렇게 제가 뭐 로이드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냥 나를 봐줘. 그냥 상대방 캐릭터하고의 어떤 뭐 케미스트리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공연자가 있어요. 같이 연기하는 자가 있긴 있어요. 근데 나를 봐줘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랄까 재미는 있지만 감동은 조금 두 사람에 비해서 좀 덜하다고나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이드의 마침내 안전을 보고 있으면 마지막 마침내 안전이 아니라니까. 네, 어쨌든 한국 제목이 그거기 때문에 그걸로 네. 검색해야 됩니다. 예 예.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마지막 20분 클라이막스가 엄청나게 스릴이 넘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면 정작 느껴지는 감흥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 마이클 베이 영화를 보는 것 같다고나 할까? 늘 조선일보에 제보 좀 해라. 닥터 헤럴드 로이드 폄하 정서 없음. 예. 정말 헤럴드 로이드는 어떤 산업화된 그런 영화를 보는 느낌이 나죠. 그리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또 생각만큼 헤럴드 로이드 영화를 거의 못 봤어. 많이 본 것 최근에 네. 사실 많이 봤죠. 최근에 많이 복원되고 놀랍게도 국내에서 이제 DVD가 좀 출시되고 뭐 그의 이제 캐릭터 대표 캐릭터 중에 하나인 뭐 별명이죠. 스피디 이런 걸 봤는데 우리가 헤럴드 로이드를 간파하고 있다 할 정도로 영화를 못 봤어. 제가 산 DVD에도 영화 3편밖에 안 그 들어있더라고요. 세 편 들어있죠, 세 편. 근데 쇼메님 여기다 채팅창에다 베테는 파고님이 장기 집권해야 됩니다. 이런 채팅을 왜 올리는 겁니까? 뭐 둘이서 뭐 따로 만나셨어요? 만나고 싶습니다. 이거 예.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예. 그래서 한번 그 닥터님은 좀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고 이제 스탠 형이 한번 이제 새 캐릭터를 한 번 더 정리하는 겸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인용해야 되네 그러면. 예. 일단 드림로드님 정리해 주신 게 채플린은 떠돌아다니는 더 트램프 캐릭터라서 마음에 안 들면 뒤엎고 다른 마을로 갈 수 있지만 키트는 작은 일거리라도 유지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둘 다 불쌍한 캐릭터인데 채플린은 그냥 수틀리면 그냥 떠나버리는 거고 그래도 키트는 거기에 보면 좀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고 헤럴드도 근데 뭐랄까 굉장히 빛나는 캐릭터를 연기한 적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헤럴드는 불쌍해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 키튼이나 채플만큼 그냥 저 사람 재밌는 사람이다. 이번에 무슨 일을 할까? 어떤 재주를 보여줄까라는 기대는 가지겠는데 막 안 돼 이렇게 좀 불쌍한 느낌은 없었던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모 평론가께서 채플린과 키튼을 비교하면서 채플린은 노동자를 대변하고 키튼은 중산층을 대변한다라고 썼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색깔린 거 아닌가? 아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키튼이나 채플린이나 노동자, 약자 그럼요. 이런 사람들 다 대변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르겠어요. 그 채플린을 뭐 그의 대표작인 모던 타임즈 때문에 사실은 모던 타임즈나 독재자 이후로 그의 정치적 색깔 혹은 노동자로서 분명히 모던 타임즈는 드러나죠. 인간이 기계와 기계 부품의 하나가 된다거나 인간성을 상실한다거나 노동자로서의 그의 정치성이 드러나는데 영화로 만든 자본론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근데 모던 다른 타임즈는. 영화들도 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나는 생각보다는 꼭 그렇진 오히려, 않아요. 예. 키튼 쪽이 더 가깝고 채플린은 거의 아나키스트죠. 이 사회적 구성체에 속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죠. 이른바 노동자성이라고 얘기를 만약에 전개하면 키튼이 노동자성은 더 강하죠, 사실은. 네. 예. 뭐 더 얘기하시죠. 다 하셨으니까. 자, 크리스님이 또 예. 우리 방송하는 도중에 자기 말 안 시킨다고 채팅 들어가가지고 채팅창에다 집어가는데 붙들어 놓고 이 인간들 뭐 하는 시간이 거냐. 남아서 채팅창에 들어갔었어요. 예, 예.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 얘기 한번 해보자고. 버스트 키튼 영화 언제 접하셨? LD로 그때 접하셨나요? LD로. 네. 저는 여기 계신 드림로드님이 미국 가시기 전이네요. 네, 90년도, 2000년도 되기 전이겠네요. 그때 버스트 키튼 아시냐고. 그때 나름 영화이고 영화광이고 이름은 들어봤지. 알죠. 뭐 봤냐고.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이제 LD 박스 셋을. 그래. 그때 진짜 드림러드님 댁에서 2박 3일 동안 거의 영화 다 본 것 같아요. 혹시 비디오를 복사해 주지는 않으시고. 안 해죠.
독한 사람이야. 보여만 주고. 예. 저는 2000년 초반에 아니 이 영화를 보고 싶은데 어떻게 봐 볼 데가 없는데 아마존이 아니고 다른 사이트를 들어가니까 키노에서 나온 박스 세트를 팔고 있더라고요. 좀 전에 혹시 원어로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마존 그런 거예요? 아마존. 발음이 안 좋아서. 예. 야, 우디님이 또 저의 또 비장의 또 카드를 미리 공개하시네. 크리스를 이렇게 주빈으로 모시는 육감적 여배우 3대장 특집. 국내편, 국외편이 있는데 국외편을 할까요? 국내편을 할까요? 오늘 말고 다음번에. 근데 국내편은 조금 뒤통수가 따가울 수 있으니까 국외편으로. 다 좋은데 예. 국외가 낫겠네. 국외로. 예. 국외도 그럼 연대별로 나눠야 되잖아. 50년대부터 해가지고. 두 번만 할까? 흑백 말고 웬만하면 칼라로. 그럼 어쨌든 크리스님이 좋아하는 육감 여배우 3대장과 그다음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여배우 3대장을 얘기하는 걸로 미리 예고합니다. 예, 드림로드님이 또 기억 보정해 주셨네요. 제가 복사했답니다. 예. 상영에 사용하실. 야, 이렇게 뻔뻔스럽나 그래? 아하. 다른 사람이 잘해준 걸 기억을 못해. 아니 그래서 이제부터가 사실 진짜 중요한 건데 네네네. 예. 그 세 명을 이제 영화사적 의미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헤럴드 로드 양력은 우리 얘기했었죠. 예, 알겠습니다. 스물년대. 예. 당시의 평가하고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의 평가하고 다른데 우리가 왜 다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여기 주림 로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돈은 당시에 헤럴드 로이드가 제일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뭐 헤럴드 로이드를 싫어하거나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100년이 지나간 다음에 당신 무성영화 3대장 중에 누구 기억해? 그러면 거의 채플린 아니면 키튼으로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일까? 사실 내가 이제 질문에 답하면서 역으로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사실 키트는 그 당시에는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그 당시에는 스턴트를 잘하는 그리고 좀 재밌는 감독. 광대. 하지만 어떤 훌륭한 영화, 뛰어난 영화로서 평가할 만한 영화는 아니라고 봤던 걸 후대에 다시 재발굴하면서 그레이트 스톤 페이스라는 이름도 후대에 붙은 거고 하지만 채플린 같은 경우는 그 당시부터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았고 이후에 유나이티드 아티스트 시절에는 거의 예술가 취급을 받았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남아있는 그 크리스님 UA라는 영화사 로고 있잖아요. 예. 유나이티드 아티스트인데 예. 왜 유나이티드 아티스트인가? 당시에 이제 메이저 스튜디오가 이제 좀 강짜를 부릴 때 몇몇 배우 감독이 우리는 너희들 타치 안 받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영화 만든다. 이래가지고 배우 감독이 모여가지고 만든 게 유나이티드 아티스트거든. 거기서 주로 007 시리즈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MGM하고 합병되면서 MGM UA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신작 영화는 거의 없고 라이브러리 장사를 주로 하고 있다고나 할까. 예. 그리고 확실히 채플린이 평가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시티라이트에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살하려는 이 백만장자를 딱 구해주고 나서 키튼이 백만장자에게 저 채플린이 채플린이 백만장자에게 아니 왜 자살하려고 하세요? 내일도 새는 노래 할 거예요. 이런 우아한 대사는 키튼은 못 쓰거든요. 키튼 영화는 보면 대사가 나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니까 오늘 출발해야지. 그런 대사나 왜 때려 뭐 이런 거. 또 헤럴드 로이드는 은근히 또 설명도 많아요. 또 대사도 많고. 근데 정말 채플린은 집약적이고 압축적인 어떤 대사로 전달도 할 뿐만 아니라 대사 너머에 있는 의미까지 유추하게 해주니까 우리가 예술을 말이죠. 제가 예술연에 대해서 예술가 연 하려는 거 아닙니다만 닭을 보여주는 것과 닭의 깃털을 보여주면서 닭을 연상하게 하는 거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로만 폴란스키가 닭을 보여주는 건 포르노고 닭의 깃털을 보면서 닭을 생각나게 하는 거는 에로티시즘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이제 차이가 채플린하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좀 있었던 거죠. 그 확실히 찰리 채플린은 예술가가 맞는 게요. 그는 타고난 예술가적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찰리 채플린은
자기 영화 음악을 직접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찰리 채플린이 뭐가 유명하냐면 그래서 그 영화 위대한 독재자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찰리 채플린이 전 세계 한 130개 정도의 언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그 정도의 천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나라의 말을 들으면 꾸며서 그거 말하는 것처럼 꾸며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뉘앙스만 그렇죠. 이해한다. 뉘앙스 얘기하면 우리나라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홍콩 영화 우리 어렸을 때 나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정말 그 나라 언어일 정도로 그 나라 사람이 아닌 제3국인이 들으면은 그 나라 말인가 착각할 정도로. 센스가 엄청나게 뛰어난 거죠. 그런 식의 찰리 채플린은 정말 예술가로서 제가 봤을 때는 타고난 기질이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도 90년대 그 버스트 키튼에 열광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는 나이가 들수록 영화 미학적으로는 확실히 저는 채플린한테 좀 끌려요. 결론에 너무 빨리 다가가시는군요, 박원님. 어쨌든 뭐 아닌 게 아니라서 마무리할 때가 되긴 했는데 예. 제가 이제 떡밥을 던졌더니 또 채팅창에 또 왜 나는 박싱 헬레나가 왜 나오나 파멜라 안더스 왜 나오나 했더니 벌써 크리스 특집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나오는 배우들이 다 80년대 뭐 다이안 레인이 그 요염 배우의 저기 대표라고요? 다이안 레인은 청순의 대표 아니었나? 우리 때는 하여간에 여기 연식이 나옵니다. 크리스 네. 다음에 강리나 특집 한번 하자. 강리나 특집. 강리나 다시 찾아서 예. 한번 다 보고 싶네요. 지금은 뭐 아주 화가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죠. 강리나 오수비 여메리 뭐 김부선 등등 해가지고 근데 이제 궁금한 예. 그 세 배우가 혹시 뭐 이렇게 상을 뭐 많이 타거나 뭐 그런 걸로는 뭐 당시에는 일단 없나요? 그럼? 활동 당시에는 오스카위원회가 예, 구성되지 않았거나 구성된 전이었어요. 17년, 그러니까 1910년대, 20년대 오스카가 28년인가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26년인가 28년 이들의 전성기가 1910년대, 20년대였기 때문에 오스카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구성됐어도 이제 좀 주기에 좀 빠른 그런 시기였고 예, 찰리 채플린은 받긴 했죠. 나중에 근데, 공로상 받았지. 예, 나중에 공로상. 공로상 받았는데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게 아주 영화 역사 가장 슬픈 장면 중에 하나인데 울었어 채플린이. 그 젊은 시절에 결국은 영화를 한참 만들다가 빨갱이가 돼서 쫓겨나고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그 공로상을 받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트로피를 떨어뜨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늙은 채플린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는 제가 그 내용이 기억이 나네요. 전성기 얘기를 하니까 키튼은 전성기가 20년대 후반에 완전히 끝이 나버리거든요. 그래요. 여기 저 드림로드 말씀하시면 장편 시작하면서 우리 흥행이 계속 실패. 마지막 감독 작품이 홧김에 한 결혼이라는 작품인데 바로 카메라맨 그 다음에 한 작품이죠. 이 작품을 보면 굉장히 이질감이 심합니다. 일단 키튼 영화라는 느낌이 거의 안 들 뿐더러 여기서 화내는 연기를 하는데 연기가 전혀 안 됩니다. 연기력. 그리고 마지막 액션 장면이 아마 지금도 이만큼 처절한 액션 장면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정말 처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키튼의 무표정이 위대한 돌얼굴이라고 숭앙을 받고 있지만 닥터님이 까발기는 거지. 사실은 연기가 안 돼서 그런 거야. 안 되지. 지금으로 따지면 저거죠. 키튼에 똑같은 사진을 갖다 놓고 우는 연기, 웃는 연기, 뭐 고뇌하는 아니 연기. 그것은 이런 얼마 거죠. 전에 우리 이블레이드님이 테넷에 덴젤 워싱턴 아들 얼굴로 했던 바로 야 그럼 우리가 다시 평가해야 되겠다 그 친구. 너는 키튼을 이을 위대한 배우야 이렇게. 대신에 몸을 쓸 때 표정 없이 몸으로 뭔가를 표현할 때 그걸 키튼이 굉장히 잘합니다. 달리다가 경찰을 맞닥뜨려 가지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갑자기 그 동작을 춤추는 동작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뭔가 손짓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쪽으로 몰거나 그리고 보내려 할 때 그런 어떤 동작은 거의 타고난 센스를 발휘하거든요. 전속 질주하다 꺾으면 말이죠. 아무리 체력이 좋고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이라도 멈칫하거나 예비 동작이 있어야 되거든요. 키튼은 가다 꺾으면 그냥 꺾는다고. 그래서 나는 혹시 이게 프레임 조작을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몇몇은 조작이 있습니다. 뭐 그랬겠죠. 그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뭐 저희 대표작 각각 예. 뽑는 대표작을 얘기할 시간인데 그 전에 제가 이제 또 업자 및 이제 꼰대로서 이제 이번에 또 다시 보면서 발견한 거 하나.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완성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쇼메이님은 보니까 영상 미학적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미학적으로는 키튼이 제일 좋은 것 같다는데 이번에 더 재밌는 거는 이미 이때는 그 그리피스를 통해서 영화 문법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디엄샷, 풀샷, 롱샷도 다 규칙이 돼 있고 또 인서트 정확하게 탁탁 들어가 주는데 더블 액션이 없더만. 더블 액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 사이즈가 크거나 작아질 때 또는 작아지나 커질 때 동작의 어떤 연결성을 위해서 카트가 바뀌어도 동작이 계속 이어지는 게 더블 액션인데 이 세 편 다 영화가 일단 거의 다가 롱샷 아니면 풀샷이기 때문에 한 카트 안에서 액션이 다 끝나. 그리고 타이트한 샷에서도 그 카트 안에서 액션이 끝나지 카트가 바뀌면서 더블 액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이상하다. 난 더블 액션이 고전 영화 문법 때 다 정리된 줄 알았는데 20년대만 돼도 30년대 초만 돼도 더블 액션이 정립이 안 됐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걸 그나마 잘하는 게 버스트 키튼의 장군. 그렇지. 장군에는 뭐 있어요. 장군에서 언급해야 될 지점은 장군이 원래 시나리오를 가지고 쓴 작품이 아닙니다. 처음에 키튼이 메모를 하나 들고 가서 야 영화를 찍자. 그런 다음에 시퀀스를 찍을 때마다 쪽대본을 써가지고 만든 작품이거든요. 보통 영화 역사서를 읽으면 고전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대칭성이라고 불리는데 장군은 키튼이 영화를 찍고 난 뒤에 자기가 직접 혼자서 편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온 영화가 완벽한 대칭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근데 쫄딱 망하는 바람에 그들 키트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저 질문이 있는데 네네. 전에 존윅 2편 보면은 그 버스트 키튼이 영사기로 벽에 이렇게 쏘는 네. 장면 있죠. 그게 그럼 그냥 버스터 키튼에 대한 감독의 오마주인 거예요? 아니면 뭐 특정 장면을 혹시 뭐 오마주라고 오마주죠, 따라한 게 오마주. 있나요? 게다가 마지막 장면 마지막 장면이. 옥상에서 떨어지면서 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장면이 버스터 키튼 영화 하나 보면 옥상을 뛰어넘다가 거기서 떨어지면서 천막을 뚫고 마지막에 나무를 타고 그 아래층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크리스님 그 감독이 존윅은 액션 스턴트 감독 출신이잖아요. 네. 액션은 그러니까 뭐 선조지 선조. 모든 스턴트 액션 감독은 버스터 키튼을 조상님, 단군 할아버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근데 오해도 있어요. 버스트 키튼은요. 사람들이 버스트 키튼 얘기하면서 항상 성룡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룡인 제가 봤을 때는 버스트 키튼한테 영향받은 건 50%밖에 안 됩니다. 천막에서 떨어지는 거? 네. 그런 스턴트는 분명히 영향받았는데 나머지 50%는요. 다른 액션 스타들 뭐 더글라스 페어뱅크스나 에럴 프린 같은 대부분 그 장비를 사용한 액션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오히려 버스트 키튼보다는 또 다른 영화인들한테, 그러니까 버스트 키튼의 정통 후예자라기보다는 이 무명 영화 시절의 그런 아크로바틱한 여러 가지 스턴트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게 성룡이지, 성룡이 절대 버스트 키튼의 영향만 받은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성룡은 경국 배우, 경국학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크죠. 몸에 익은 걸로는. 대신에 키튼에게서 영향을 받은 부분들은 아까 제가 기믹이라고 한 장치들, 무대를 설정하는 장치나 그 다음에 사건이 벌어지게 하는 장치들. 키튼 영화에서 하이사인이라는 단편이 있거든요. 이 단편 후반을 보면 건물을 벽을 없애가지고 화면 안에 4등분을 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 4개가 화면에 동시에 잡혀 있고 이걸 좌우 상하로 계속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액션을 벌이면서 뛰어다니거든요. 이런 식의 연출들은 키튼에게서 엄청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죠. 지금 요거는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질문 하나 재밌는 게 들어왔는데요. 그 론 레인저라는 영화 있잖아요. 조인님 나오는 예. 거. 요거하고 제너럴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열차 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열차 신 때문에. 근데 뭐 이렇게 달리는 열차에서 액션은 꼭 뭐 다 제너럴의 후예라고만 볼 수는 없고요. 이건 뭐 서부국 자체에 예, 대한 그럼요. 오마주. 예. 웨스턴들에서 너무 많이 다룬 그렇죠. 장면들이기 때문에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영화사 쪽으로 산업 쪽으로 저희가 헤럴드 로이드는 좀 재평가를 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헤럴드 로이드는 철저한 영화인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헤럴드 로이드를 헐리우드 영화 프로듀서의 효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직접 영화사를 만들었고 철저하게 분업 시스템을 했고 더 중요한 건 저작권 개념을 만들어서 그렇죠. 떼돈을 벌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자기 영화 필름 상영을 하면 그걸 다 수거를 해다가 딴 놈들이 못 보게 그렇지. 자기가 보관도 하고 있었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도 못 보고 아니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한번 그때 보여드렸는데 그 마침내 안전 혹은 국내에서 뭐 안전 불감증이라 불리는 안전 불감. 사실 의미로는 그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세이프티 레스트에 보면 그 유명한 성령도 오마주했던 시계탑에 매달려 있는 장면. 많이 했죠 영화마다. 요거 사실 하나도 안 위험하게 찍었다는 거 아니야. 그 물론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그 우연이라는 게 재밌는 것 같아. 원래는 그 헤럴드 로이드도 막 벽 타고 이러면서 그 스턴트를 직접 했는데 이게 부상을 당한 거 손 본인이 부상. 어찌 다 다친 적이 있어가지고. 다쳐가지고 이걸 직접 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영화적 눈속임 일종의 우리 특집으로 했었던 비주얼 이펙트를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빌딩 올라가는 장면에서 롱샷은 위에서 찍은 롱샷은 얼굴 안 나온 건 스턴트맨이 대신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건물 옥상에다가 또 세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 매달려 있을 때 찍을 때 길거리가 같이 나온 앵글로 찍어가지고 굉장히 높은 옥상에 매달리는 걸로 돼 있고 그 지금도 LA에 그게 남아 있나 봐. 그 시계탑이요? 시계탑은 세트니까 네. 없는데 시계탑 장면을 찍었던 그 건물이 8층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18년인가 19년 유튜브 영상만 돼도 거기 가가지고 요 건물에다가 세트 지어놓고 헤럴드 로이드가 찍었다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게 웨스턴 어디에 있는 것 같아. 월튼 극장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 웨스턴하고 위셔 사이에 월튼 극장 있잖아요. 코리아타운에서 멀지 않은 거기 좀 썩은 건물도 좀 남아 있잖아요. 거기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한 주소는 찾아봐야 됩니다. 이 당시에 그런 식의 눈요김들을 굉장히 많이 썼었고 특히 유명한 게 모던 타임즈에서 롤러씬. 롤러씬도 그렇죠. 그렇죠. 롤러씬 그 건물 밑에 뻥 뚫려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 그림이고 미니어처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럴드 로이드는 물론 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그 영화를 많이 안 봤기 때문이기도 한데 영화 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최초의 영화 프로듀서 중에 한 명이었다. 장인이자 프로듀서이자 뭐 그래서 배우이자 영화를 굴리는 시스템 혹은 배우가 실제 위험한 그 지점에서는 버스트 키튼과 반대죠. 위험한 장면이지만 실제 찍는 배우는 위험하지 않게 눈속임으로 영화를 만드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프로듀서 같아요. 헤럴드 로이드는. 그리고 요때가 1910년대 20년대까지가 할리우드에서도 메이저 스튜디오가 막 시작할 때예요. 예, 그래서 헤럴드 로이드가 한참 활동하던 시기만 돼도 전에 말씀드렸던 니켈로디온이라든가 천막 극장에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몇 번 틀고 가끔 우리 옛날에 그 밀짚 모자에다가 필름 끼워놨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 중에 많은 그 16mm 영화가 많았지만 우리 어렸을 때 크리스님은 밀짚 모자에 딱 보면 여기 필름 끼워서 이렇게 데코레이션 했던 기억 안 나요? 모르겠는데. 우리 크리. 난 밀짚 모자 시골에서 딱 보면은 할아버지가 벗어났는데 이 까만 띠가 뭘까 딱 봤더니 필름이야. 그게 이제 극장에서 나오는 필름을 잘라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필름의 망실이 굉장히 많았고 미국도 이때는 사실 몇몇 경우 빼놓고는 망실이 많았는데 요걸 이제 다 헤럴드 로이드가 필름도 모으고 자기 권리도 찾고 옆에서 보니까 영화 장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한번 틀었다가 버리고 필름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물론 헤럴드 로이드가 스튜디오에 모든 걸 마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비즈니스의 모범을 세우면서 사실은 헐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가 정착하는데 어떤 기본을 제공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반면에 버스트 키튼은 정말 뛰어난 영화인이자 스턴트맨이기도 하죠. 그 스스로가 거의 모든 스턴트를 직접 했으니까 안전장치 없이. 그래서 그 왜 그 유명한 스팀 빌 보 주니어였나요? 스팀보트 빌 주니어였나요? 그 저 물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다가 그래서 그거를 물이 쏟아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데 몇십 년 지나서 병원 가봤더니
당신 목뼈 부러진 적 있어? 그때서야 버스터 키튼이 붙었어. 아 그때 부러졌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키튼 같은 경우도 진짜 위험한 장면들은 눈속임들이 많거든요. 셜록 주니어에서 다리를 가는데 다리 사이에 비어 있고 트럭이 오는 그쵸. 장면이지 예. 않습니까? 그거 사실은 합성입니다. 그렇지, 그건 트릭이죠. 그런 거 말고 건물에서 떨어진다거나 즉 말도 안 되게 넘어지고 그런 것들은 보고 있으면 아니 배견 아냐고 네. 그게 배견 아냐고. 아니 저게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홍콩 영화 한창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홍콩 누아르 액션 보면은 그냥 유리창 뚫고 떨어도 2층에서 그냥 바닥으로 패대게 치고면서 저거 배견 안 하건데 그러면 또 수당을 많이 챙겨준다는 거 아니야. 근데 버스터 키튼은 물론 자기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저거 배견 할까 싶은 장면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기로 갈수록 그런 액션의 강도가 약해지고 그게 많이 먹으니까. 몸이 망가지니까. 그게 약해지면서 영화도 흥행이 잘 안 되고 마지막 아까 제가 언급했던 영화 보면 영화가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보여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룡에 대한 제가 환상 하나 깨트리자면 성룡 와이어 씁니다. 안 쓴다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안 쓰고 하는 장면도 있는데 성룡 와이어 써요. 날라차게 하면서 와이어 달고 날라차게 하고 막 이랬어요. 스턴트도 많이 했고 사실. 예, 스턴트도 많이 썼고. 그러고 보니까 용영 호재 기구신 그것도 키튼 형님 거 베낀 겁니다. 그랬나? 뭐에서 뵙겠지? 저건가? 3에이지스였나?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알기로는 성룡 스턴트 대역했고 그 이연걸 스턴트 대역했던 분이 한국의 유명한 무술 감독님인데 애청콩야사하고 계약을 할 때 스턴트 했다라는 거를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뭐 알만한 그러니까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한 장면 스턴트를 많이 하신 분이 한국 분이에요. 예. 원표도 꽤 많이 했죠. 원포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찰리 채플린은 사실은 그런 몸을 쓰는 쉽게 해서 스턴트의 재능은 없었죠. 꽝꽝 부딪히고 떨어지고 예. 이런 거는 많지가 않아요. 예. 하지만 그는 저는 생각하면 진짜 찰리 채플린은 어느 때는 꼭 스토리가 아니라 장면만 떠올라도 저는 막 눈물이 왈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의 몸 동작을 비교하자면 채플린은 좀 마이미스트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키트는 말 그대로 이제 아크로바틱 내지는 이제 저 서커스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죠. 키튼 찰리 채플린 영화는 이번에 5편을 다시 봤는데 몇 편마다 눈물이 나서 슬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왜 카메라맨을 뽑으셨습니까? 일단 세이프드 라스트는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오늘 제가 이제 고른 이유가 주로 단편 다 훑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장편으로 한 편씩 부탁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닥터님은 다 보셨지만 세이프드 라스트도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시트라이트를 뽑은 이유가 베타 게시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정서적일 뿐만 아니라 닥터님이 가끔가다 인용하셨던 채플린의 명언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비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거꾸리겠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시트라이트의 엔딩 씬이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채플린 영화 세계가 시트라이트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저도 황금강 시대 좋아하는 영화 너무너무나 많지만 그냥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한 게 시트라이트여서 저는 그래서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사 쪽으로 영화사가들이 뽑는 찰리 채플린의 최고 걸작은 모던 타임즈가 맞는데요. 영화 개별 평론가들한테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채플린의 영화가 뭐냐 대부분 시티라이트 뽑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영화의 미학과 정서적인 측면은 대단하죠. 저 역시 찰리 채플린 영화 가운데 한 편을 꼽으라면 저도 시티라이트입니다. 근데 저는 의외로 아까 얘기하려다 만 거. 저는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저는 황금광 시대예요. 골드러시. 저는 그냥 그런 아기자기야. 그 유명한 그 구두 구두 삶아 삶아 먹는 신부터 해서 그 빵을 가지고 그 바로 베니와 준에서 조니 데뷔 흉내내기도 했던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 보면 이 영화는 너무 사랑스럽다. 그거는 풍자와 해악으로서는 최고. 그리고 실제 그 영화도 메시지가 있죠. 황금광 그럼요. 시대에 네. 황금을 캐기에 그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하지만
대부분 그 짓거리를 보면 심지어 죽기까지 하면서 예. 저는 황금가는 시대 되게 좋아해요. 특히 그 집이 밀려나가지고 맞습니다. 벼랑 위에서 이렇게 예. 떨어지당 말랑말랑. 예. 케빈 앤드 우즈가 갑자기 거기서 영향을 받았나? 말도 안 되는 상상이 들었습니다. 예. 저기 크리스님도 영화 검색만 하지 말고 채플린 영화는 봤을 거 아니야. 헤럴드 로이드 영화는 안 봐도. 모던 타임즈 그때 학교에서 강제로 보라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미쿡 학교에서 아니 한국 한국에서 학교에서? 중학교 때인가 뭐 그랬던 기억이 나. 중학교 때. 선생님이 빨갱이야. 그러니까 어디서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이 가서 많았어. 저런 것 같아요. 뭐 저런 흑백 영화를 틀어주나. 기본적으로 제가 흑백 영화를 이렇게 관심 있게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본 흑백 영화는 저거밖에 없습니다. 라이트하우스. 2019년에 나온 흑백 영화 봤구나. 그건 아주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아이고. 제 정신 나간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은 영화 중에서 카메라맨을 대표적으로 꼽은 이유는 뭡니까, 닥터님? 만약에 제가 키튼 작품을 추천한다면 음. 키튼식 코미디의 정점은 7번째 기회라고 보거든요. 아, 역사상 최고의 스턴트지 그 영화는. 7번의 기회가 코미디의 정점이고 액션의 정점은 스팀보트빌 주니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한 편을 소개해 주겠는데 제가 카메라맨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그 모든 장점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스토리, 스턴트, 뭐 연기 뭐다. 키튼의 영화들을 보면 예. 몹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음. 이 몹신들이 그냥 대중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거의 제대로 된 몹신이 나온 게 버스트 키튼의 카메라맨입니다. 이게 이제 저기 드림로딩 말씀에 의하면 MGM에서 붙으면서 그 시나리오 작가도 여러 붙이고 프로덕션도 제대로 진행해가지고 스케일감도 나와주고 특히 그 차이나타운에서의 그 패싸움 장면은 아주 연출이 잘 되어 있더만요 보니까. 저는 뭐 제가 아마 저희 그 첫 번째 내 인생의 영화 추천할 때 아마 추천됐을 거예요. 저는 버스트 키튼은 역시 저는 셜록 주니어 같아요. 아 셜록 주니어야말로 저는 스턴트와 더불어 그의 영화적 상상력, 정말 영화를 꿈에 비유한 그런 뭐 최고 걸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디어는 발군이죠. 셜록 주니어 한번 보십시오. 그 영화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스턴트만 기가 막힌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미 일종의 영화 프레임을 조작한다든가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주 기가 막히죠. 예. 당연히 이제 두 분의 평가에 동의하면서도 저는 처음 봤던 LD로 처음 봤던 영화가 제네랄이라서 제네럴.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고요. 아니 근데 예. 저도 제네럴 저 셜록 주니어를 워낙 좋아해서 근데 뭐 제네럴 역시 사실은 버스트 키트의 대표적으로 손꼽히니까 영화적 재미가 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다 동의하면서도 네. 내가 키튼의 명망을 듣고 LD를 걸어서 처음 봤던 영화가 제네랄이었기 때문에 이래서 키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완전히 갑툭튑니다만은 따르콥스키 할 때 희생 졸려 이러다가 안드레 리블레프를 보고 내가 데뷔작이잖아요. 굉장한 걸 각자 그 최고작이라 평가하는 기준은 객관적인 평가도 있지만 자기 개인적인 인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따르콥스키 그게 제일 좋거든. 가장 기본은 주관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걸 이러고 이제 노스텔자 이런 거 보고서 졸려 미치겠는 걸 이러죠 이제. 예. 전 어쨌건 키튼 감독의 전작을 보면서 좀 힘들기도 했지만 간만에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야, 또 드림노드님 무슈베르도 살인광 시대 얘기하셨고요. 아, 그쵸. 저 데뷔작은 아닙니다. 데뷔작은 이반의 어린 시절이죠. 이반의 어린 시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개그 7타임을 안 주는데 제가 이제 저 시트라이트를 보면서 베테 버전의 엔딩을 생각했습니다. 뒤에 가가지고 채플린이 이제 거지가 돼가지고 빵에서 나와서 소녀를 다시 만났을 때 내가 너 눈도 띄워줬어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근데 이렇게 수줍게 다가가다가 이제 꽃을 받을 때 손의 촉감을 가지고 그 소녀가 기억하는 거잖아. 닥터님 그거를 우리나라 평론가들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목소리로. 영화 안 봤구만. 손의 촉감을 딱 기억하고 소녀가 되살아져. You. 당신이었군요. 했더니 채플린이 이제 볼 수 있어요. 이게 원래 영화잖아. 배트 엔딩. 이게 잠깐만. 배트 엔딩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You. 이제 맞아 나예요. 볼 수 있어요. 했더니 배트 엔딩은 그 소녀가
어디서 온 거지 같은 새끼가 와가지고 이거 이거 뭐다 뭐다 이거 뭐다 막 이런 꺼져 이게 배티 엔딩이 아닌가 싶었는데 예. 저거죠. 음. 이미 우리 영화 친구들은 경험했지. 목소리만 듣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더니 그러니까. 봐 유튜브 첫 라이브 때 지금 인원이 반으로 줄었잖아. 예. 이게 평론가들도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많은 영화들을 동시에 기억한다는 게 힘들거든요. 그 정은임 씨 방송에 나와서 정성일 평론가께서 아예 틀린 것도 굉장히 많아. 버스트 키튼 영화를 한 편 얘기하는데 7번째 기회를 얘기하면서 거기다가 스팀보트 빌 주니어하고 또 전혀 키튼 장면들이 막 영화가 섞였군요. 네, 아닌데 다른 것까지 섞어서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시절에 내가 봤을 때는 그 형님이 좀 안 본 영화도 좀 있어. 말은 해도 내가 보기엔 워낙 까이에디 시네마 번역해서 아마 보셔가지고. 예. 그래도 그 대단한 그럼요. 공력이고요. 예. 그러면은 우리 셋 다 이건 똑같을 것 같아. 헤럴드 로이드의 최고 걸작은 세이프티 라스트. 근데 이 세 편 영화 자주 보다 보니까 또 뭐라 그럴까 우리 왜 가끔가다 50년대 60년대 한국 영화 보면은 예. 기록 영화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예. 저 시대 저렇게 살았구나. 제가 뭐 웃긴 거 미국도 20년대까지는 마차가 많이 다녔구나. 그리고 무단횡단하는 사람도 많았구나. 어? 만원 버스에 지금 우리가 그 중국이나 옛날에 저개발 국가에서 버스 우리 한국도 70년대에는 막 버스 문도 못 닫고 막 출발했잖아. 그게 이제 미국도 똑같았구나로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야 고급지게 사는 사람들은 그 20년대 클럽에다가 스포츠 센터에다가 할 짓 다 하고 살았구나. 참 그 점을 발견해야 된 것도 또 다른 재미였다라는 거죠. 영화에서 빈부 격차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예, 오늘 그래서 뭐 또 두서없이 무성 영화 코미디 3대장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아마 정성일 평론가를 한 번 더 언급을 하자면 아마 찰리 채플린 글을 쓰면서 그거 쓰셨던 되게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이제라도 찰리 채플린을 만나자. 왜냐하면 대부분 찰리 채플린을 알지만 원래 고전이 그렇잖아. 누구나 그렇죠. 알지만 실제 본 사람 얼마 없어.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언급했던 새 무성 영화 시절의 코미디 3스타의 영화들 이제 구하기도 쉽고 그러니 그렇죠. 유튜브 이제라도 덕분에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라도 정말 그런 네. 취지에서 제가 이 3부작 특집을 마련했고요. 이번에 이제 흑백 영화 보시느라고 또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크리스와 함께 흑백은 빼고 칼라 육감 여배우 외국 사례로 해가지고 한번 들 테니까 바로 다음번에 하실 건가요? 아니, 다음 추석 지나서 닥두님도 이번에 숨겨왔던 야성을 한번 발휘한다는 뜻에서 한번 아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인 영화 한번 특집 한번 합시다. 80년대 에로 영화는 그럼요. 저의 청춘 시절과 같이 기회를 같이 했기 때문에 예. 생생하게 생활 정보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80년대 에로 영화 소재들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요즘 감성으로는 말도 안 돼. 범죄지 범죄. 그런 영화들 많습니다. 옛날 얘기니까 그러라고 들으셔야 될 부분도 많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오늘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요. 영화들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 일단 재밌어. 예. 특히 버스트 키튼 저도 추천드리는 게요. 너무 웃기고 너무 기발라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눈을 떼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거 키튼 영화를 초기부터 후기까지 쭉 보다 보니까 키튼 형님이 늙어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하. 그건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사실 시트라이트 찍을 때도 이미 40대였기 때문에 찰리 채플린 얼굴 클로즈업 들어가면 쭈글쭈글해. 예, 그거는 좀 채플린은 근데 좀 여성 편력이 좀 많아서 뭐 그거는 뭐 논외로 하겠습니다. 예, 채플린도 뭐 지금으로 따지면 범죄자지 범죄자. 거의 지금으로는 방에 한 3번은 갔지. 방에 3번은 가셔야 되죠. 그걸 라임라이트에서 변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했으니까 또. 결혼하고 친구 예. 딸이긴 한데 결혼해서 뭐 여생을 잘 보냈어요. 예, 뭐 아직도 우리 대화방에선 지들끼리 정성일 평론가 얘기하고 있어요. 뭐 카페 누아르 별로였냐고. 예, 제가 말씀드렸죠. 정성일 평론가가 대본 쓴 성인 영화 있습니다.
에란이라고 에란 한번 보십시오. 연락해야 합니다. 예. 김구미자. 맞습니다. 기억하시는군요. 예. 제가 보기에는 로저 에버트 따라가느냐고 로저 에버트도 대본 쓴 거 있잖아요. 인형의 계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그런 그래도 것 같아요. 에라는 이왕님 감독이 연출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나름 맞아요. 의미가 있는 영화였어요. 예. 예, 그래서 무성 영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채플린 영화는 사운드가 있는 무성 영화 스타일로 찍힌 유성 영화입니다. 유성 영화, 무성 영화 스타일로 찍힌 유성 영화. 영화죠. 영화 음악까지도 자기가 작곡 30년대부터는 그렇게 찍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인데 모던 타임즈 의외로 SF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한번 그 인터넷의 그 퍼블릭 도메인 풀린 영화들을 한번 풀로 한번 우리 같이 보면 어떨까? 우리 그런 코멘터리 같은 것도 한번 넣고 프레임 바이 프레임 해도 괜찮겠네. 코멘터리 예. 넣고. 프레임 바이 프레임 하면은 이제 우리 실력이 좀 뽀록이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DVD 코멘터리 하는 식으로. 예, 그렇게 그거 한번 해보면 좋은 어떨까 계획이네요. 싶네요. 예, 예, 그래서 같이 그냥 틀어놓고선 얘기하는 거야. 예, 예, 하여튼 그렇게 오늘도 한 70명 가까이 또 들어와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하고 하여튼 오늘도 또 재미난 얘기, 무성 영화 얘기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해? 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것들 여러분들 네. 도와주셔가지고 더 컨텐츠가 풍성해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크리니. 그래스 오늘 검색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힘들었어요. 예. 하여튼 스탠리 형과 함께한 시네마 올드 앤 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